여러분 지금 상대성 원리 공부하고 있는데 재미있었나요? 자, 이번 단어는 상대성 원리에서 나오는 E는 이퀄 MC 제곱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외웠던 거 있어요. E는 이퀄 MC 제곱,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원자폭탄, 수소폭탄, 태양, 별 등에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알아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과 공간 마지막으로 질량과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어릴 때 가졌던 호기심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인슈타인이 이 논문은 9월 달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랑 광전 효과 이론을 5월 달에 썼는데, 그러고 나서 상대성 이론을 쭉 자기가 이제 해결하다가 마지막에 이게 야, 이거 이상하다. 질량하고 에너지가 똑같아. 질량이 에너지로,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한대 하면서 아주 작은 3페이지짜리 논문을 씁니다. 3페이지. 네. 아주 너무 급한 나머지, 너무 좋은 나머지. 그게 바로 E는 이퀄 MC 제곱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이미 상대성 원리, 광속 볼변 원리를 배웠고요. 이번 단원에서는 질량, 에너지, 동등성, 그래서 핵분열, 원자력 발전, 또 안 좋게는 원자폭탄. 자, 원자폭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숙적인, 아주 숙적인 일본이 이걸로 패망을 해서 우리가 광복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뭐 국사책에서 배운 것처럼, 역사책에서 배운 것처럼 안중근 의사가 무슨 장군이 이렇게 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원자폭탄 한 방으로, 두 방으로 맛이 갔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핵분열에 대해서 너무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정말 고마운 거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도 아마 일본의 식민지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융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물리 2에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질량하고 에너지가 같다라는 거예요. 질량이 에너지로도 변환되고 에너지가 질량으로도 변환되고, 그래서 우리가 질량하고 에너지가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서로 다른 양이었어요. 질량, 그래서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썼고요. 에너지는 줄로 썼거든요. 그런데 질량하고 에너지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지금부터 불만이 쌓이죠? 왜 그게 같아요? 에너지하고 질량이 어떻게 같아요? 뜨거운 거다고 질량이 같아요? 이렇게 또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가 동등하다. 이겁니다. 힘들어. 힘들다. 여러분 74쪽에 지금 그림이 나와 있죠? 나 녹아내릴 것 같아. 태양은 왜 저렇게 뜨거운 걸까? 태양에서 뭘 태우나? 태양은 수소로 되어 있다는데. 그럼 수소를 태워서 이렇게 뜨거운 건가? 자, 우리가 보통 탄다, 태운다 그 말은 뭐예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는 거잖아요. 산소. 그걸 우리가 연소 반응이라고 통합과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철도 연소하죠. 철이 산소하고 반응해서 산화철이 되고, 이런 걸 산화라고 했어요. 산화 과정 해서 통합과학에서 약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태양에 있는 수소가 산소하고 만나면은 물이 되겠죠, 물. 그렇죠. 그래서 그건 전기 자동차에서 있는 일이고요. 수소가 핵융합을 해서 헬륨으로 만들어져요. 헬륨. 그러면서 열이 발생한다.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태양 에너지가 원천인데,
태양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써보고 친구와 토의해보자 하면서 이제 이 단원이 시작됐습니다. 자, 질량과 에너지가 동등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질량과 에너지가 본질적으로 같더라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 이전까지는 우리가 에너지는 줄 단위를 썼고,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 이렇게 썼어요. 자, 요 C는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예요. 그래서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잖아요.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오른쪽을 전부 전개를 해보면 왼쪽에 줄이 나오는 거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2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뉴턴 곱하기 미터가 바로 줄이거든요. 줄, 뉴턴 곱하기 미터가. 자, 그러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곱하기 미터예요. 지금 이걸 다 전개를 하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미터 퍼 세크 제곱에서 미터가 하나가 남았어요. 미터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미터 퍼 세크 제곱 전체 제곱이 됐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여기 이게 뭐냐면 뉴턴이에요. F는 이퀄 MA잖아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가속도 단위. 그러니까 뉴턴 곱하기 미터.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줄. 단위에서도 말을 해주네요. 단위도 똑같네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전체 단위를 정리했더니 줄, 왼쪽 건 원래 줄. 에너지하고 질량이 서로 같은데 얼마만큼 같으냐면 요 상수를 제곱을 해야 돼요. 30만 킬로미터를 제곱을 해야 돼요. 그만큼 같다. 자,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는 상수를 곱한 양만큼 이렇게 곱해주면은 에너지하고 질량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정지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지 질량. 자, 관찰자가 보았을 때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의 질량을 M0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떤 질량이 M0가 있는데 이 녀석이 빛의 속도로 가요. 그랬을 때 정지한 관측자가 보았을 때는 이 녀석의 질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면은 감마 M0 이렇게. 감마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즉 이 사람이 보았을 때 질량은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증가한 것처럼. 그래서 M은 이퀄 루트 1 마이너스 V제곱 퍼 C의 제곱 분의 M0 이렇게. 자, 이 속도가 약 C에 가까우면 빛의 속도에 가까우면 질량이 무한대로 증가해요. 봅시다. V하고 C가 같아요. 거의 같아져 봐요. 0.99999 해봐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분모가 작은 값이 되고, 분모가 작은 값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값이 커지게 되죠. 질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관찰자가 보았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상대 속도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커지니까 이 정지 상태의 질량을,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의 질량을 M0라고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지 질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지 에너지는 정지 상태에서 해당하는 에너지로 에너지의 양은 M0C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정지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E0라고 하면 M0 곱하기 C의 제곱 에너지가. 자, 그 다음에 질량 자체가 에너지에 해당하므로 정지한 물체에도 매우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M0인 물체에다가 에너지를 투입을 해. 에너지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 녀석이 에너지를 투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겠죠. 자, 그래가지고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잖아. 에너지를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빛의 속도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속도가 우리 이론적으로 보면 빛의 속도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절대 빛의 속도로 증가하지 않아. 어떤 물질이든지 절대로 빛의 속도 이상 가는 물체는 빛밖에 없어. 이 우주에서는 빛밖에. 왜 그러냐 하면은
조금이라도 질량이 있는 녀석을 빛의 속도로 달리면은 에너지를 투입하면은 이 녀석의 에너지가 이 녀석의 질량의 증가로 쓰여버려. 질량의 증가로 쓰여버려. 에너지가 뭐로? 질량으로. 그러지 속도가 더 이상 빛의 속도 이상으로 빨라지질 않는다 이 말이야. 즉 우리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우주에서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이 물질이 됐든 비물질이 됐든 이것은 빛밖에 없다 이게. 그러면은 선생님 빛은 말이에요. 왜 빛의 속도로 달려요? 이 정지 질량이 0이에요. 빛은요. 정지 질량이 0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정지 질량이 0이에요. 정지 질량이 0인 거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제 뭐 지난번에 뭐 뉴트리노라고 있는데 중간자 뉴트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 빛의 속도로 간다 안 간다. 그 막 질량이 측정됐기 때문에 못 가. 막 이렇게 하고 어떤 그룹에서는 아니야 질량을 잘못 측정해서 그거 제로야. 뭐 이렇게 이제 말이 많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질량 자체가 에너지에 해당하므로 정지한 물체도 매우 큰 에너지를 갖는다. 그래서 우라늄 1g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우라늄 1g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전기요금으로 하면 70억 워츠가 나옵니다. 70억 워츠가. 우라늄 1g이 핵 분열을 하면은.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또 공부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론적 질량이라는 인자공학 선생님이 말해준 거죠.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을 상대론적 질량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울수록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 가는 자 해보기가 있어요. 75쪽에 서로 분리되어 정지해 있는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헬륨 원자핵을 나타낸 것이다. 표는 양성자, 중성자, 헬륨 원자핵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1U는 뭐냐면은 원자에서 핵의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kg. 이것이 이제 중성자나 양성자의 질량을 나타내거든요. 너무 작으니까 이것을 1U라고 한다. 매번 이렇게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이렇게 쓰는지 그냥 1U라고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은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은 1.0073U예요. 중성자 하나는 1.0087U고요. 그런데 여기 헬륨은 양성자 두 개하고 중성자 두 개니까 이거다가 곱하기 2, 이거에다가 곱하기 2 하고 더하면 여기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안 나와요. 그런데 안 나와. 여기 있는 따로따로 있는 것이 더 질량이 크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뭉쳐 있으면 질량이 더 적어져요. 희한하죠? 그러면 그 질량의 차이가 바로 뭐냐 하면은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량의 차이가 질량이 어디로 갔지? 에너지로 갔다 이게. 그래서 질량이 어디로 갔지? 그 말을 질량 결손이라고 불러요. 질량이 없어졌네? 질량 결손. 그래서 질량의 변화량 델타 M 이렇게 씁니다. 질량 결손을 델타 M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해보기에서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어디로 갔지? 자, 가와 나의 질량을 표값을 이용하여 비교해보자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자, 가에서 핵자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 하나하나를 핵자라고 그래요. 핵자가 따로따로 있을 때 전체의 질량 값이 4.032U가 나왔어요. 자, 양성자 두 개의 질량이고 중성자 두 개의 질량이니까 이걸 더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나에서 헬륨 원자핵 전체의 질량을 달아봤더니 전체가 4.0015U예요. 여기는 03인데 이게 더 크잖아요. 헬륨 원자핵의 질량이 더 적어졌어요. 헬륨 원자핵의 질량이 더 적다 이게 어디로 갔냐? 결합 에너지예요. 결합 에너지로 간 거예요. 에너지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질량이 뭐로 갔다? 질량이 작은 것만큼 그 녀석들의 에너지로 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상태를 가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자, 나가 질량이 더 작았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상태는 더 커요. 그래서 방출해야 됩니다. 방출. 이때
흡수 또는 방출해야 하는지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 자, 나의 헬륨 원자핵이 핵자를 모두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질량이 증가해야 되니까 헬륨 원자핵의 에너지를 가해줘야 돼. 방출이 아니라 에너지를 흡수해줘야 돼. 원자핵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흡수해야 할 에너지의 양은 질량 결손, 아까 선생님이 질량 결손 이야기해서 델타 M,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량 결손이란 질량이 에너지로 변했다 그랬죠. 질량이 없어진 것을 말해요. 핵자들이 결합하여 원자핵을 이룰 때 줄어든 질량.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줄어드니까 에너지가 방출된 거예요. 자,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 까닭은 핵자들이 결합하여 원자핵을 이루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그렇다.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핵자들 입장에서는 방출해야 돼. 자,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이게야. 그래서 핵 반응 과정에서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같다. 방출하는 에너지 얼마냐? 흡수하는 에너지 얼마냐? 그 질량만 알면 에너지를 계산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량이 줄어들거나 또는 늘어나거나 했을 때에 그 늘어나거나 줄어든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 c 제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라고 했는데 사실은 30만 킬로미터를 미터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이것의 제곱이에요. 이게 C의 제곱이에요. C의 제곱. 그래서 이제 질량이 아주 조금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이 C의 제곱이 있잖아. 9 곱하기 10의 16승을 곱하니까 9 곱하기 10의 16승 곱하기 1g 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이잖아. 1g이. 그럼 이거 얼마나 많은 에너지야? 3승을 빼보면 9 곱하기 10의 13승 줄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에너지냐? 우라늄 1g이 핵분열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우라늄 1g이. 1g을 지금 10의 3승 킬로그램으로 했으니까 이거 석탄 3톤이면은 우리 그 보통 큰 트럭 있잖아요. 거기에 연탄을 가득 싣고 한꺼번에 석유하고 휘발유를 부어서 불질러 넣을 때 나오는 에너지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나와요. 우라늄 1g에서 나오는 우라늄 1g이 없어졌을 때 질량 결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구리 1g과 소금 1g의 정제 에너지는 같아요. 구리 1g과 소금 1g의 정제 에너지는 정제해 있는 상태니까 같겠죠. 자, 물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질량이 같으면 정제 에너지가 같겠죠. 움직여야지 상대론적 질량이 늘어나겠죠. 속도 V가 빛의 속도에 가까울수록 질량이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76쪽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E는 이꼴 MC 제곱을 실제로 했던 게 뭐냐? 한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한스라고 하는 자, 한스하고 오토 한이라고 있고 또 누구더라? 그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오토 한이라는 사람이 여자예요, 여자. 최초로 핵분열을 일으킨 사람이 여자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우리 지구상에 여러분들 주기율표 보면은 뭐 1번 수소부터 해서 103번 로렌슘까지 막 나오고 뭐 108번 막 이렇게 쭉 113번까지가 나왔더라 요즘에. 그런데 우리 지구상에는 92의 우라늄 238, 그러니까 92번까지가 있어요. 우리 지구상에 자연에 존재하는 원자 중에서는 이 원자가 가장 무거워요. 우라늄이라고 하는 원자가. 근데 이제 오토 한하고 이 사람들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한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은 과학은요, 우연이에요, 우연. 우연히 발견된 것이 많아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주기율표에 지금은 93번 넵튠륨 있고 94번 플루토늄 있고 막 이러지만 그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92번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여기 우라늄이 이렇게 있어. 이 녀석이 92에 238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무거워. 원자 중에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중성자 있죠, 중성자를 여기다가 살짝 심어 놓으면, 중성자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핵에다가 심어 놓으면 이 녀석의 질량이 더 커질 거 아니야. 239, 240, 241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과학 잡지, 네이처를 할지 피직스를 할지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가장 무거운 우라늄을 만들어서 이것을 자기들은 가장 무거워. 원래는 이렇게 우라늄이 여기 있는데 질량이 이렇게 큰 질량을 우라늄을 만들었어. 이렇게 하려고 이 목적으로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이렇게 쏘는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오토 한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유태인이어서 덴마크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그 여자친구가 이 실험을 계속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스한테 엽서로 편지를 씁니다. 야, 우리 그거 실험한 거 있지? 그거 정말 실험 결과 알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엽서에다가 그 실험 결과를 써 보냅니다. 우리 그때 분명히 순수 우라늄 만들었었지? 그런데 그 실험을 했더니 순수 우라늄이 하나도 없어졌어. 다 이상한 뭐 스트론튬, 바륨, 크립톤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다? 야, 왜 이렇게 불순물이 많아졌을까? 그런데 있지? 하마터면 실험실 큰일 날 뻔했어. 엄청나게 큰 열이 나왔어. 다 녹아버리더라고. 이렇게 편지, 엽서에다가 엽서는 봉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밖에다가 쓰는 거잖아요. 조그맣게. 그래서 그걸 보냈는데 그게 최초의 핵분열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치 정부가 그것을 입수해가지고, 야,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걸로 폭탄을 만들면 우리가 유럽 전역을 석권할 수 있겠네, 먹을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추적에 들어가고 서로 원자폭탄 만들기 시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것을 처음으로 E는 이퀄 mc제곱이라는 공식을 이론적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아인슈타인이고, 그걸 처음으로 실험했던 사람들은 오토 한이라고 하는 그 친구 그룹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놈들을 이거 직접 실험했다는 해갖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수장을 맡아서 독일에서 원자폭탄 제조의 총 책임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거 빨리, 독일에서 지금 원자폭탄 착수했어요. 이거 빨리 미국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하고 미국 백악관에다가 아인슈타인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은 미국 백악관에서는 그 편지를 보자마자 아인슈타인이시군요 그러면서, 지금처럼 아인슈타인이 그때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편지를 보내니까 그때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그런 편지를 봤는데 그런 편지가 한두 통 오겠어요? 하루에 수백 통, 수천 통, 수만 통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냥 창고에다가 집어 넣어버렸어요. 아인슈타인이 뭐 이런 뭐 개소리 같은 거 없었네 하고. 자, 아인슈타인이 또 편지를 썼어요. 뭐 대응이 없네. 자기를 오라가라 하고, 그러셨어요. 연락도 오고 해야 될 텐데. 세 번째 또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을 했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럴까. 그러고 있는 판에 영국의 수상이 처칠이에요. 처칠. 그때 당시에 처칠 수상이 미국에 가가지고 트루먼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면서 그 독일의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 미국으로 망명했다고 그러던데 혹시 그 사람에 대한 소식 없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슨 소식이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닌데 독일에서 원자폭탄 제조하다 온 사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리학자의 대가다. 물리학상도 노벨 물리학상도 받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서 이제 비서실장한테 물어보니까 뭐 아인슈타인과 그 사람이 뭐 편지 몇 번 보낸 것 같아요. 캐비넷에서 찾아볼게요라고 찾아봐서 처칠 수상이 빨리 가져오라고 했어, 그 편지를. 그러니까 영국 수상과 미국 대통령이 회담하는 중간에 찾아왔어요. 편지가 3통이 왔어. 한 달 간격으로. 내용인즉슨 뭐냐? 독일의 어느 지방에서 지금 원자폭탄 제조하는 공장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뭐 만들고 이런 거 쭉 있어요. 어디에서 무슨 실험을 하고 그 자료는 내가 다 가지고 있고
지금 한 60% 이상 실험이 완수됐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처칠 수장이 그 아인슈타인을 좀 만나보고 가겠다 해서 회담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인가 불렀어요. 자,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한테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이랑 처칠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빨리 특공대를 파견해서 그 원자폭탄 제조하는 시설들을 폭파시켜 버립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아인슈타인한테 우리가 좀 만들려고 하는데 도움을 좀 주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미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독일에서 유태인이라고 핍박받고 와가지고 여기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미국에서 대접을 또 해준다고 했겠지만 또 불만이 있어가지고 다시 망명해버릴 수 있잖아. 아인슈타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그때 당시 미국의 최고의 물리학자가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에요. 오펜하이머한테 야, 아인슈타인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데 맞다. 네가 핵폭탄을 책임지고 제조를 해라 해서 미국의 물리학자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핵폭탄을 제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인슈타인한테 이론적인 거, 그다음에 독일이 어디서 만들고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미국에서 이제 특공대를 파견해가지고 영화가 있었어요. 1980년대 아주 여러분들 뭐 태어나기도 전에 나바론의 요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제조 공장을 폭파하는 특수부대가 뭐 그런 걸 영화를 만들어서 막 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생님이 나바론의 요새 그랬는데 이제 하여튼 그래가지고 원자폭탄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가지고 네바다주 사막에서 실험을 한번 했어요. 지하 핵실험을 했어요. 북한이 얼마 전에 했듯이 지하 핵실험을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열 에너지가 나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폭발이냐 하고 막 기자들이 득달같이 막 질문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기 거기에 군 시설인 화약고가 있었는데 총알이랑 대포 이걸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그냥 담배불을 잘못 버린 바람에 그게 다 폭발해 버렸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어요. 뭐 그 친구는 어디 주위에 사는 놈이냐, 뭐 몇 살 먹었냐, 가족은 어떻게 되냐, 연락했냐, 죽었냐, 살았냐 막 난리를 치겠죠. 국방부에서 노 코멘트 이렇게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 핵폭탄이 이제 실제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우라늄으로 자 이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은 우라늄으로 만든 원자폭탄이에요. 우라늄 92에 우라늄 238은 터지질 않아요. 92에 우라늄 235가 터지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핵폭발. 그래서 92에 우라늄 235로 13kg짜리 폭탄을 만들어서 지금은 미사일로 쏘잖아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 전투기에다가 싣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히로시마에다가 터뜨린 거예요. 그 히로시마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메가더 장군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부터 일본의 시계를 1000년 전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작전이에요. 1000년 전으로 돌리겠다라는 것은 동경에다가 원자폭탄을 터뜨리겠다라는 건데 이때 아인슈타인이 알고 그건 안 된다. 동경은 안 된다. 하고 극구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 안 되냐? 그러니까 거기에 내 친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신 친구를 구할 테니까 이름이 뭐냐? 나는 그 사람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일본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맨 처음 노벨상을 탔던 사람이에요. 유가와 히데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동경에 있는데 그 천재적인 물리학자를 죽이면 안 된다. 그 사람이 핵력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1947년에 같아요. 처음으로 일본 사람으로서는. 만약에 그때 죽었으면 노벨상 못 탔겠죠. 우리 이휘소처럼 우리나라에. 하여튼 그래가지고 8월 7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처음 터지고요. 항복할 줄 알았는데 일본 천황이 항복을 안 해. 그래서 그때 히로시마는 무기를 생산하는 기지였어요. 무기를 생산하는 기지. 그래서 거기를 없애버린 거고. 두 번째 이제 나가사키죠. 8월 12일 날, 5일 후죠. 그러니까 8월 7일 날 터뜨리고 나서
히로시마에 터뜨려서 5일 후에 12일 날 어떻게 했냐면은 나가사키에다 갖다 터뜨렸어요. 거기는 일본 동경에 좀 더 가까운 도시였어요. 이제 다음 번에도 항복 안 하면 동경에 던질 거야 이거예요. 경고한 거죠. 그래서 나가사키에다 두 번째로 던졌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항복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나라의 식민지로 있다가 놓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소련하고 소비에트 연방, 소련하고 미국이 나누어 가진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이 핵분열은 어마어마한 이 최첨단 물리학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쓰였다라는 거, 우리 물리학이.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리학을 더 발전시키고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독립운동가가 이승만이 자리해서 우리나라가 뭐 마치 독립을 이룬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있다 이거야.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제대로 알고 물리학에 뛰어들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라늄의 핵분열 반응이 여기에 나오네요. 우라늄. 자, 오토 한이라는 사람이 이 우라늄이 92에 우라늄 235로 돼 있잖아요. 요건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핵분열하는 거고, 우라늄 238이 있어요. 천연 우라늄. 그래서 더 질량이 더 증가하게끔 중성자를 집어넣는, 지금처럼 핵분열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미량의 우라늄 235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235가 동위원소예요. 동위원소. 화학 시간에 동위원소 배웠나? 자, 그래가지고 중성자를 쏘았더니 우라늄 235가 분열돼 가지고 크립톤, 바륨, 스트론튬 해가지고 뭐 10가지 정도의 세슘 막 이런 것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핵 분열하기 전 입자들의 총 질량보다 작아진다. 무슨 말이냐면 요 녀석들의 질량이 더 여기 이게 더 크다 이게. 이게 더 크고 이게 작아진다 이게. 질량이 작아진 것만큼, 줄어든 것만큼 뭐로 된다? 에너지로 나온다. 그게 바로 엄청난 에너지로 나온다 이게 에너지가 나온다 이게. 그러면서 또 중성자를 하나를 쏘았는데 남은 중성자가 3개가 돼 이렇게. 중성자가 3개가 더 나와. 그러면 옆에 3개의 원자를 또 가서 이놈들이 공격하면 9개의 중성자가 나와. 이런 식으로 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연쇄 반응이다 그래. 연쇄 반응이다. 자,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가 열로 방출돼요. 열 에너지, 빛 에너지 할 것 없이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곳에는 오토한과 슈트라스만이 아인슈타인의 슈트라스만.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하려 한 도구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실험은 핵분열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핵분열은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낼까요? 우라늄은 핵분열로 인해 질량수가 작은 2개의 원소로 분열되는데 이때 질량이 줄어들고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If you start with a heavy atom, like uranium, and you split it into pieces, then you get some energy out of that too, because the pieces weigh less than the original. And in the same way, you're extracting energy, but there it's by fission. 핵융합이나 핵분열이 일어날 때 질량이 줄어들면서 큰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오토한과 스트라우스만이네요. 스트라우스만. 자, 그다음 이제 핵 분열은 끝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핵 없는 세상, 뭐 핵은 물러나라,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원자 핵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핵무기가 없어야 되겠죠. 핵무기 없는 세상, 한반도에. 그런데 이 핵무기로 우리나라가 흥했기 때문에, 광복을 맞이했기 때문에 핵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우리나라나 남한이나 북한이나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핵 확산 금지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못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언제까지 했냐면은 1979년도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죽기 직전까지 우리나라가 먼저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우리나라가 먼저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미국이 가만히 놔둬요? 가만히 안 놔두죠. 그래서 비서실장인 김재규를 시켜서
총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박정희를 제거해버렸죠.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이 제거하는 작전에 들어간 거고요. 자, 북한은 이렇게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북한은 더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기어이 핵 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를 일단 가지면은 이제 개수가 중요해요. 개수. 자, 개수가 중요한데 이제 한 10개 정도 있다고 해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개수를 더 늘려야 되는데 개수를 더 늘릴 만한 여력이 없어요. 뭐 계속 만들어지겠죠. 1년에 한 2-3개씩은 더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의 개수가 약 10,000개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터뜨리는 순간 쑥대밭 돼버리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만들었지만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자,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의 이득을 최대한 맛본 민족인데 그걸 또 너무 도외시한 바람에 물리학을 하여튼 간에 우리나라도 그걸 했다가 남한은 이제 그것을 원자력 발전, 즉 핵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을 우리는 이제 주로 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스스로 설계하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할 줄 알아요. 마음대로 모양을 바꾸거나 또는 그 편의시설을 늘리거나 또는 안전시설을 늘리거나 하는 그러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이 이번에 쓰나미로 인해서 1910년인가? 아니, 2010년인가? 그때 그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에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난 것은 그 나라는 없어요. 그런 기술 능력이. 우리나라보다 못해요. 원자력 발전소 설계하는 능력이 없어요. 운영하는 능력은 있어요. 운전하는 능력은 있어요. 즉,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은 없고 자동차를 만들어주면 운전하는 능력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만들어준 1960년대식의 원자력 발전소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쓰나미에 한 방에 가버린 거죠. 우리나라에 쓰나미가 오면 어떻게 하냐? 영광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쓰나미 오면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네, 아주 안전합니다. 일본이 터졌으니까 우리나라도 터질 것이다. 그것은 지극히 일본 식민주의 사고주의 방식이야. 사대주의 방식. 일본 식민주의 사관이야.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좋아. 잘한 게 많아.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보았죠. 일본의 민낯을 보았죠. 일본이 전 분야에 우리나라에 뒤져요. 정치뿐만이 아니라 시민정신 봐보세요. 개털이야, 개털. 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얼마나 안전한 줄 아세요?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자, 북한의 김정은이가 영광의 원자력 발전소에다가 대포동 미사일을 쏴버렸어. 그럼 어떡합니까? 아무 이상 없어요. 터지질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해요? 자, 원자로가요, 엘리베이터로 위로 올라가 있어요. 지상에 올라와 있어요. 자, 대포동 미사일을 쏘잖아요.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감지하잖아요. 그러면은 3분 이내에 지하 250m로 원자로가 들어가 버려요. 원자 핵분열 그 내려가는 중간 3분 동안에 중지시켜버려요. 완전 중지. 더 이상 핵분열 일어나지 않게 딱 중지시킨 다음에 250m 지하로 딱 들어가서 그 위에 빈 공간이 뭐로 되냐? 콘크리트가 쫙 레미콘이 쫙 거기에 덮여져 가지고 250m 밑에서 원자로가 정지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전제일. 그렇게 설계를 했다니까요. 미국에서도 아직 원자력 발전소를 그렇게 설계를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원자력 발전소는 영광에 있는 거, 울진에 있는 거, 삼척에 짓고 있는 거 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원자력 발전소를 한국형 원자로라고 불러요. 한국형 원자로. 지금까지 원전 사고가 없어요.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뭐 이런 데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최고의 안전을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라고는 UAE, 아랍에미레이트가 야 우리 석유 수출로 오면은 세 번째 가는 나라인데 언젠가는 석유가 떨어질 거야. 우리도 에너지를 사서 써야 돼. 원자력 발전소 지을 거야.
어디 가지고 와봐. 전 세계 거 다 설계도면을 다 보고 안전한지 뭐한지 딱 봤는데 한국 거야.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뻐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한테 원자력 발전소 지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 1등이야. 미사일이 날라와도 방어할 수 있고 3분 이내에 지하로 들어가 버리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동급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식민지 사관이야. 식민지주의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전화기 우리나라가 훨씬 전화가 잘 돼 있어요. 일본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공중전화가요. 국제전화 하는 공중전화 따로 있고요. 시내 전화하는 공중전화 따로 있고요. 시외 전화하는 공중전화가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그런 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전화기 하나로 시외 전화, 시내 전화 다 되는데 뭐 일본은 안 돼요. 그게 아주 후진국이에요. 그런데 마치 45년도 이전인 것처럼 일본을 선진국이처럼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과학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 핵융합은 이제 우라늄과 반대로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이 융합해서 질량수가 큰 원자핵이 되는데 그때도 에너지가 나와. 그때도 질량 결손으로 인한 에너지가 방출돼. 그 참 희한하죠. 분열에도 에너지가 나오고 융합해도 에너지가 나온다고. 77쪽에 자료실을 보면은 나와 있어. 자료실. 그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태양은 핵융합 반응을 하지 수소가 타는 게 아니에요. 수소가 탄다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반응하는 건데 그건 전기차에서 일어나는 거고 전기차에서 전기자동차. 자, 1단계는 수소 원자핵 2개가 충돌해서 중수소 원자핵이 돼요. 여러분들 76쪽에 교과서 거기. 그래서 수소 2개가 중수소가 되는 겁니다. 1, 2의 H가 중수소예요. 자, 경수소 1의 H가 있고 1, 2의 H가 있고 1, 3의 H가 있어요. 다 수소인데요. 이런 것을 동위원소라고 그래요. 자, 양성자는 하나인데 양성자 하나고 질량이 1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질량이죠. 여기는 양성자가 하나인데 질량이 2가 돼요. 왜? 중성자가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자, 이것은 양성자 하나로 되어 있는 게 경수소라고 그러고 여기는 중성자 하나하고 양성자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원자핵으로 되어 있어요. 수소 원자핵으로. 이거 중수소라고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중성자 2개하고 양성자 1개가 이렇게 원자핵으로 되어 있어. 이것을 삼중수소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경수소가 2개가 여기에 중성미자하고 뭐예요? 양전자가 나오면서 뭐가 돼요? 중수소가 돼요. 중수소가. 이렇게. 경수소가 중수소로 된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도 경수소가 중수소로 되죠. 자, 그러면 2단계에서 중수소 2개가 감마선을 발생하고 여기에서 헬륨이 되는데 헬륨이 2의 3의 헬륨이 있어요. 또 여기 보면 2의 4의 헬륨이 있어요. 질량이 다른 거예요. 질량. 자, 여기는 보면은 양성자가 2개인데 중성자가 1개예요. 이게 2의 3 헬륨이고요. 2의 4 헬륨은 중성자 2개하고 양성자 2개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 질량을 하나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의 4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질량이 하나, 둘, 셋, 3개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2단계에서 2의 3 헬륨이 만들어져요. 2의 3 헬륨이. 이거 2개가 2의 4 헬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2의 4 헬륨. 결과적으로는 1단계 처음에서 이 수소 4개가, 요거 4개가, 뭐가 되냐면은 2의 4의 헬륨으로 되는 거예요. 1의 H 4개가 2의 4의 헬륨으로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2단계. 중수소 원자핵이 다른 수소 원자핵과 융합하여 헬륨 3 원자핵이 되고요. 헬륨 3.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뭐가 되겠어요? 헬륨 4가 나와야겠죠. 2개의 헬륨 3 원자핵이 충돌해서 안정된 헬륨 원자핵 양성자가 생성된다. 이거. 원자핵과 양성자가 형성된다. 그러면 이 양성자는 또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가서 수소 원자핵으로 되죠.
자, 핵융합 과정에서 생긴 질량 결손은 빛과 열의 형태로 방출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질량 결손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잠시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핵융합 에너지부터 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태양 에너지의 원리를 찾아냅니다. 지구는 태양이 있어 특별한 행성이 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빛과 에너지를 보내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태양이 보내는 빛과 에너지로 싹을 틔우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지구 생명체와 우리 인간은 태양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양의 빛과 에너지는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바로 태양의 중심부 핵입니다. 약 1400만 도에 이르는 태양의 핵에서 수소에서 헬륨으로 변화할 때 미량의 질량이 줄어들고 그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Hydrogens fuse together and make helium. So in the end, 4 hydrogen atoms disappear, and 1 helium atom is created. And the helium weighs a little bit less than the 4 hydrogens, and that little tiny bit less is released in energy. 이런 원리로 매초 6억 톤의 수소가 5억 9,500만 톤의 헬륨을 만들어내면 남은 500만 톤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런 핵융합의 원리를 설명한 건 아인슈타인의 E=mc 제곱 방정식. m은 질량이고 E는 에너지입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에너지와 질량이 같다고 보고 태양 에너지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태양에서 핵반응으로 사라지는 아주 작은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수가 곱해지면서 커다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헬륨 원자핵 내에 있는 양성자의 질량과 수소 원자핵의 질량은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수소에 있는 원자핵의 질량이 더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커야 되겠지. 헬륨 원자핵이 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소가 헬륨으로 되면서 질량이 차이가 나는 것만큼 에너지가 소비가 돼야 되니까, 에너지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될 때 질량 결손이 발생해야 돼. 그럼 누가 더 커야 돼? 수소 원자핵이 더 질량이 커야 되겠지. 그래서 헬륨 원자핵 내의 양성자의 질량은 수소 원자핵의 질량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질량과 에너지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뭐라 그래요?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그랬던가? 질량 에너지 동등성. 자, 핵자들이 결합하여 원자핵을 이룰 때 줄어든 질량을 질량 결손이라고 배웠어요. 질량 결손. 자, 그러면은 이제 E는 mc 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선생님이 좀 이따가 동영상을 보여줄게요. 상대성 이론을 총 정리하는 마당에서. 그런데 일단 자료실에 있는 77쪽에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7쪽에 있는 자료실 원자핵의 안정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핵 분열과 핵 융합에서 질량 결손이 왜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해요. 자, 핵자단 평균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우라늄 같은 경우는 핵자가 238개가 있어요. 거기 안에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 개수 총 합해서 238개가 있는데, 그것들의 질량을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수평으로. 그러면 철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이것이 질량 결손이 되는 거예요.
철이 바로 뭐냐면 질량 개수 뭐냐면은 질량이 가장 작아요. 핵자당 질량이. 그래서 철은 핵 융합도 하지 않고 핵 분열도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질량이 줄어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철보다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약간 큰 우라늄 봐보세요. 우라늄이 쪼개지면은 철보다 약간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이만큼 철로 되면서 질량 개수는 줄어들겠죠. 철이 되는 게 아니라 철 근처의 원자가 되거든요. 철 근처의 원자. 자, 그러면 이제 수소하고 헬륨을 봐보세요. 수소는 핵자당 평균 질량이 굉장히 커요. 핵자당 평균 질량이. 헬륨은 엄청나게 작아요. 수소에 비해서. 철보다는 크지만. 그래서 수소하고 헬륨의 이 질량, 평균 질량 차이가 그래프에서 보면 Y축이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있죠. 그래서 수소가 핵 융합 반응하면은 더 많은 에너지가 나와요. 우라늄이 핵 분열할 때보다. 그래서 핵자당 평균 질량이란 원자 핵의 질량을 질량수로 나눈 값이 핵자의 수로 나눈 값이야. 자, 먼저 철의 왼쪽에 있는 녀석들을 기준으로 보면 철을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한 원자들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핵자당 평균 질량이 작아져요. 그래서 융합해야 돼요. 이쪽은 철보다 원자 번호가 큰 녀석들은 원자들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핵자당 평균 질량이 작아져요. 그래서 철보다 질량수가 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분열해야 돼요. 분열.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왜 융합해도 되고 왜 분열해도 에너지가 나오느냐? 그것은 철 원자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가장 작기 때문에, 핵자당 질량이 가장 작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핵분열은 우라늄에서 핵분열 반응은 92에 우라늄 235는 중성자가 들어가면 아주 불안정한 원자 핵이라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확 쪼개져 버려요. 철에 가까운 바리움이랄지 크립톤이랄지. 우리가 철 원자 번호가 몇 번이죠? 26번인가? 36번인가? 그쪽에 36번은 크립톤이구나. 그래서 그 근처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있는 중성자 0,1이라고 써져 있는 게 중성자예요. 자, 질량수가 큰 원자 핵이 질량수가 작은 원자 핵으로 쪼개지는 현상이에요. 핵 분열이. 그래서 이제 우라늄 핵 분열은 92에 우라늄 235 원자 핵이 중성자를 흡수하면은 원자 핵이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핵자당 평균 질량의 관계가 이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라늄은 바륨이나 크립톤 쪽으로 이렇게 철 원자와 가까웠죠? 질량이. 자, 분열하기 전에 원자의 질량보다 분열한 후에 모든 원자의 질량이 약간씩 작아지잖아요. 바륨은 우라늄보다 조금 작아지고 크립톤은 더 작아지고 그래서 질량 결손이 생겨요. 이 질량 결손이 곱하기 빛의 속도 c에 제곱해가지고 에너지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핵분열 후에 생성된 입자들의 총 질량은 분열하기 전 입자의 총 질량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핵분열은 원자 폭탄도 되지만 핵 발전의 원리가 된다. 자, 우라늄의 핵 분열할 때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가 열로 방출됩니다. 그래서 핵 분열할 때 추가로 중성자가 2에서 3개가 방출되어 연쇄 반응이 일어나며 핵 발전소에서 연쇄 반응을 조절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그 이제 환경 단체들이 막 주장하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원자력 발전소를 다 폐기해버리겠다, 뭐 짓지 않겠다, 막 이렇게 공약을 한 것을 처음에 이제 되자마자 5월달에 취임해가지고 5월 10일날 취임해가지고 7월달에 그 조치를 이제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공약 사항이니까.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 원자력 발전에 관계된 사람들이 막 반발하니까 너희들 밥줄 끊기니까 그러잖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냐면 자, 우리 사회적 합의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원자력 발전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식한 사람들 있죠. 나처럼 유식한 사람 말고 그냥 원자력 발전에 아무런 관계 없는 그냥 일반 시민들을 1000명을 모집을 해서 1000명을. 그래가지고 14일 동안 어떻게 했냐면은 14일 동안 양쪽의 교육을 받게 한 거야. 양쪽에. 원자력 발전에 관계된 사람들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원자력 발전은 이래서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안 좋은 점, 방사능은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상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쭉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환경단체들이 또 계속 자료를 가져와서 원자력 발전은 1kW시당 가격도 비쌌고 방사능이 어떻고 환경오염이 어떻고 뭐 대대손손 뭐 몇만 년이 가고 몇억 년이 가고 막 이런 것을 계속 이제 그 철명한테 자료를 주고 계속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그 사람들한테 투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8월 달에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70%의 그 시민이 그 교육을 받던 1000명 중에 700명이 약 730명이 원자력 발전소 계속 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계속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로. 우리나라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독일의 지금 현재 수상이 메르켈 총리라고 여자 수상인데 지금 16년째 수상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물리학 박사예요. 물리학과 박사. 근데 그 양반이 왜 갑자기 대통령이 돼버렸냐면, 물리학 박사인데 환경단체 수장으로 원자력 발전은 안 좋은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에 반대되는 입장의 환경단체의 수장으로 있다가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그러다가 수상이 돼버린 거예요. 정부에. 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환경단체 수장으로 있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자력 발전소를 다 싸그리 발전 중지, 앞으로 수명이 남았어도 발전 중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양열, 태양광 막 이렇게 바람으로 하는 바람개비 이런 것으로 발전을 해요. 친환경이라고 해가지고 에너지원을 쓰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전기요금이 10배 이상 올라가 버린 거예요. 10배 이상. 근데 계속 올라요, 전기요금이 또. 그래서 그 중소기업을 운영했던 그 사장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기요금을 현금으로 주는데 어떻게 했냐, 각 은행에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여러분들 1원짜리 구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 은행에 가서 요구를 하는 거야. 1원짜리로 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10,000원을 주면 1원짜리 10,000개 주겠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주라. 이렇게 막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정부에 가서 왜 이런 1마르크짜리, 독일은 마르크로 쓰거든요. 1마르크짜리 왜 안 만들어? 만들어. 나 필요해서 그러거든. 국민이 원하면 해줘야지. 해가지고 1마르크짜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그것을 트럭 있죠. 덤프 트럭에다가 1마르크짜리를 덤프 트럭에다가 가지고 우리나라로 한국전력에다 갖다가 마당에다 퍼버린 거예요. 너희들 새 가. 나 전기요금 다 냈어. 그 불만의 표시인 거죠. 항의죠. 친환경 같은 소리 허가 안 졌네. 왜 너희들이 친환경하고 네가 수상을 하고 대통령이 되는데 왜 내가 돈을 지불을 해야 돼? 이런 불만이 표출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환경단체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가 지금 원자력 발전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단 신규 사업만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 밀도가 가장 높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핑계로 해서 그래서 보수단체에서 계속 공격 그 실마리를 찾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거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걸 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융합으로 볼까요?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1단계가 뭐였어요? 경수소 2개가 중수소 하나를 만들고, 경수소 2개가 중수소 하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수소가 1, 2H죠. 중성미자라고 하는 것과 양전자가 밖으로 튕겨져 나가요. 자, 그래서 중수소 2개가 다시 양성자와 경수소와 만나가지고 헬륨의 3, 2의 3 헬륨이 만들어져요. 여기에서 감마선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빛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2의 4 헬륨이 되겠죠. 2의 4 헬륨이 되면서 마지막에 2의 4 헬륨이 되면서 이제 핵 반응이 끝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왼쪽에 있는 수소 원자 4개가 가장 오른쪽에 있는 헬륨 원자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수가 작은 원자 핵이 융합하여 질량수가 큰 원자 핵이 되는 현상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원리로 해서 무기를 만들면은 수소폭탄이라고 해요. 수소폭탄. 수소폭탄. 이것도 핵무기예요. 근데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을 만들 줄 알아야 수소폭탄을 만들어요. 원자폭탄을 만들 줄 알아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융합하기 전에 모든 원자들의 질량보다
융합한 후의 원자핵의 질량이 작아지므로 질량 결손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그래프 나왔었죠. 질량수와 핵자당 평균 질량 관계. 헬륨의 질량이 더 작아요. 자, 그래서 핵융합하여 생성된 입자들의 총 질량은 핵융합하기 전 입자의 총 질량보다 작다. 이는 핵융합하는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생기기 때문이다. 핵융합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량 결손이 빛과 열로 방출된다. 이게 핵융합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핵융합은 태양에서의 핵융합, 수소 원자핵이 단계별로 핵융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77쪽에 거기 그래프 바로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네 번째 줄 보면은 핵자당 평균 질량이 가장 작은 원자핵이 철 원자핵이다. 27번이군요. 우라늄과 같이 철보다 질량수가 큰 원자핵은 핵 분열을 할 때 핵자당 평균 질량이 감소함으로 에너지를 방출하여 더욱 안정해진다. 반대로 수소나 헬륨과 같이 철보다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은 핵융합할 때 핵자당 평균 질량이 감소함으로 에너지를 방출하여 더욱 안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차원이라고 하는 말을 지난번에 처음에 설명하면서 상대성 이론에서 차원을 설명해 주겠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보통 쟤는 4차원이야, 4차원, 이상한 애야,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놀림을 하는데요. 그 4차원에 안 사는 애가 이상한 애예요. 우리 모두 다 4차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선생님 왜 4차원이에요? 선생님도 4차원이네요. 이렇게 공격하지 말고 잘 들어. 자, 우리는 선 있죠, 직선. 이걸 1차원이라고 그래요. 직선을. 점, 이것도 점은 차원이 없어요. 무차원이에요. 무차원, 점은. 점들이 쭉 한 곳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집합을 직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점들의 집합이에요. 직선이라고 해요. 자, 직선과 직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면이라고 그래요. 면. 이걸 2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X, Y축,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하는 그 X축, Y축이 있는 직교좌표. 이걸 여러분들 좌표로 쓰죠. X, Y. 이게 평면 좌표예요. 평면. 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면. 이건 2차원이에요. 2차원. 자, 그 다음에 3차원이 있어요. 3차원. 여러분들 교실 바닥이나 교실이나 여러분들 그 집 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쪽으로 그으면 X축이 있고 천장 쪽으로 그으면 Y축이 보이죠. 그 다음에 X축과 Y축에 모두 직각이 되는 또 하나의 축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 쪽으로 오거나 등 뒤로 가거나 하는. 자, 그래서 그게 X, Y, Z축이에요. 이걸 공간좌표라고 불러요. 아까 평면좌표, X, Y만 있는 게 평면좌표고 X, Y, Z, G, X, Y, G 이렇게 세 개 있는 것을 공간좌표라고 그래요. 이게 3차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3차원이잖아요. 그래요. 이건 공간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 공간에다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축이 안 보이는 축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절대 나타낼 수가 없어요. 4차원을. 자, 그래서 시간축이 하나가 더 있어요. 공간 좌표에 시간축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그 시간축은 X축, Y축, Z축에도 다 직각이어야 돼. 직각.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 그릴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간에다가 시간이 같이 엮여져 있어요. 시간축이 하나가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걸 4차원 세계라고 그래요. 자, 다시.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공간하고 시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간과 시간이 이렇게 그물로 짜여져 있듯이 짜여져 있다. 그래서 공간의 3차원을 하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공간의 이쪽 끝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방에 방문 있는 쪽 가장 모서리에서 반대쪽 천장에 있는 쪽으로 직선을 그으면 공간의 X, Y, Z를 가로질러서 쭉 가겠죠. 그것을 그냥 공간축이라고 하나를 보면 그것과 직각으로 하나를 세울 수 있어요. 그것과 직각으로 세울 수 있는 거 비스듬하게 세워지겠죠. 벽을 뚫고. 네, 그것이 시간좌표예요. 그래서 공간과 시간을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어. 그물처럼. 그것을 우리는 시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시공간을 맨 처음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한꺼번에 얽혀져 있다. 시공간. 네, 아인슈타인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계속 시공간에 대해서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 우주가 탄생할 때 공간만 탄생한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우주가 탄생하는 순간 시간이 시작됐어요. 탄생하는 순간부터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그래서 공간은 팽창했다. 시간은 어떻게 됐냐? 시간도 흘러갔다. 이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상대성 이론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E는 이꼴 mc제곱이라고 하는 거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핵폭탄이 처음으로 이 공식을 응용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 에너지를 우리가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이런 것으로 먼저 시작을 했다면 이미지가 좋았을 건데, E는 이꼴 mc제곱이라는 이 공식이 무시무시하게도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던져졌어요. 최초로. 그 후로는 전혀 던져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이, 우리가 싫든 좋든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을 갖다가 아직도 30살짜리 어쩌고 저쩌고 나이 어린 새끼, 돼지 새끼 이렇게 하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김정은이를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핵폭탄의 위력에 대해서 말할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서울을 전멸하는데, 서울을 절멸시키는 데는 핵폭탄 한 4개면 돼요. 4개. 4개면은 서울 시민 다 죽을 수 있어요. 4개. 자, 그럼 우리나라 전체를 다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하냐? 핵무기 300개면 돼요. 300개. 300개 터뜨리기 전에 서울, 인천, 경기 이쪽이 2,500만 명이 모여있기 때문에 한 방이면 끝나요. 핵무기 한 방이면. 왜? 한 방이 터지면요, 사람들 부상자와 죽은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만 명씩 나오거든요. 하루에 30만 명 이상씩 나와요. 병원 마비돼요. 모든 시스템 마비돼요. 도망가지 말라고 해도 다 도망가고요. 군인들이 총 들고 서 있어도 다 말 안 들어요. 지금 코로나19처럼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앞인데 안 들어요. 통제 불능 상태가 돼서 바로 끝나버려요. 전쟁이 싱겁게. 자, 그래서 우리는 김정은이를 자극시키는 게 아니라 손자병법에서처럼 손자병법의 제1이 뭔지 아세요?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법이에요. 전쟁을 안 하는 것이 제1의 병법이에요. 정치적으로 살살 달래서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보수 세력들 보면은 자극시켜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전역에 지금 북한이 수소폭탄을 만들었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수소 핵실험을 했다. 그래서 그때 중국의 중학교 운동장에 땅이 갈라지고 하는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에너지를 보면은 수소 핵실험은 맞아요. 수소 핵폭탄 실험. 자, 그런데 그 수소 핵폭탄은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 중앙 정도, 삼척 울진 이쪽에다가 상공의 30km 위에서 수소 핵폭탄 하나 탁 터뜨리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랑 식물이랑 동물 그대로 살고 있어요. 건물도 그대로 있어요. 뭐만 죽여버리느냐? 모든 전자제품만 딱 고장내 버려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 TV, 무전기, 모든 거, 트랜지스터가 들어있는 거.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트랜지스터를 연결해 놓은 거잖아요. 반도체는.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있는 것은 모든 게 다 파괴돼 버려요. 그것을 우리는 EMP 폭탄이라고 그래요. 일렉트론 마그네틱 펄스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자, EMP 펄스. 자, 이게 EMP 폭탄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게 가장 센 게 언제 나오냐면 수소폭탄이 터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감마선이라고 아까 봤었죠. 감마선. 그 감마선 때문에 EMP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고고도 30km 이상에서 핵폭발에 의해서 감마선의 복사가 빨라지고 멀리까지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폭발 지점의 바로 아래는 지표면에서처럼 대기 밀도가 증가하게 된다. 쭉 이거 읽어보면 컴퓨턴 산란이라는 말이 나오고 해서 어떻게 되느냐. 전자기기는 다 박살나버려요. 하나도 작동이 안 돼요. 하나도. 자, 그래서 핵폭발에서 감마선이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방사선이 나오는데, 이 방사선이 대기 중에 산소와 질소 분자를 충돌한다. 30km면요, 대륙권이 아니고 성층권이거든요. 거기에서 땅 터뜨리면 우리나라 남한 전역에 전체의 모든 전자기기가 다 작동 금지, 작동이 멈춰버려요. 다 고장나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수소 핵폭탄이 한 방이면 우리나라가 가요. 무조건 그 수소 핵폭탄을 이제 지상에 가깝게 떨어뜨리면 손상을 입어요. 사람이 죽고 다치고 거기에 방사선 오염되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30km 위에서 터뜨리면은 아무 이상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체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대로 어떻게 되냐? 이제 자기들은 핵무기 한 방 땅 터뜨리고 이제 대포동 미사일로 공격해서 점령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걸 갖고 싶어도 연구하고 싶어도 못 해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한은 그걸 없앨 용의가 있다.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1년 전, 2년 전에 뭐 트럼프하고 회담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트럼프가 꼬신 거예요. 근데 북한이 안 넘어가잖아요. 야, 그거 갖고는 안 돼. 이거 비싼 거야. 이런 식으로 좀 협상을 하고 있어요. 자, EMP 폭탄.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수소 핵 폭탄이 터뜨렸을 때 가장 세고요. 이걸 언제 써먹었냐면은 92년도, 1992년도에 미국이 그 이라크 전쟁하면서 부시 대통령이죠. 아들 부시가 이라크 대통령 그 후세인을 잡으러 가면서 그때 이제 EMP 펄스, EMP 폭탄을 사용을 했는데 그때 살던 이라크의 수도 거기 어디더라? 그 수도에다가 EMP 폭탄을 터뜨렸는데 꼭 핵무기로만 터뜨리는 거 아니에요. 화약 폭탄으로도 가능해요. 거기서 한 10방 쏘아버린 거예요. 거기 수도가 테헤란인가? 거기 이라크 수도.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전자기기가 온통 다 마비가 돼가지고 후세인이 명령한, 대통령이 명령하면은 그것을 자전거 타고 가서 전달을 해야지 전달이 돼요. 그렇게 해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후세인의 군대가 600만 명이었는데, 거기 그 2만 명인가 3만 명 미군한테 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첨단 무기가 곧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무기 이야기 끝내고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까지 가려면은 어차피 이쪽 물리학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하여튼 물리학 논문을 쓰고 물리학을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멋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리학을 공부를 안 하고 저 시장에서 10원, 20원짜리 계산이나 하고 뭐 수학 뭐 필요 있어 산수만 하면 될 줄 알지 이런 사람들은 그 시장통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어려워하는 이런 것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핵융합연구소 K스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K스타 소개하기 전에 여기 EMP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항공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돌아오는 재진입 기술이 있는 것인지 얼마 있으면 얼마나 정밀하게 있는 것인지가 이제 확인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공개가 잘 안 됐고. 예. 마지막 20km 남겨두고 있는 건데 뭐 대유권 재진입. 이거 마무리를 확실히 좀 짓는 게 또 이게 가를 만한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 갑자기 EMP라는 것이 또 여기가 추가됐습니다. 이거 뭐 선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 같이 가는 건가요? 저는 선회가 됐다고 보지는 않고 네. 핵폭발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EMP 네.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부수적으로 EMP 효과를 활용한 공격을 할 수 있고 그걸 충분히 노린다고 보는데 제가 김정은이라면 반드시 EMP 무기를 쓸 것 같아요. 전면전 상황에서는. 네.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원쌤 얘기하셨지만 이제 대기권 재진입 능력이 아직 북한이 입증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기권 재진입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20km 밑에 특히 그 지상 10km 밑에가 아주 공기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높은 마찰열이 발생하면서 그 거기에 대한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EMP 효과가 나타나는 게 보통 30km 이상이에요. 30에서 80km 사이, 그리고 뭐 높게는 한 100에서 400km 사이에서 핵폭발을 터뜨릴 경우 EMP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굳이 30km 이상에 터뜨려도 되면 대기권 재진입 능력이 제대로 없어도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그렇게 수십 킬로, 100km에서 상공해서 핵무기를 터뜨리면 방사능이라든지 폭풍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그다음에 비판받는 핵무기 폭발 효과,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킬로 상공에서 핵무기를 터뜨려도 북한이 핵무기를 썼다는 비난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지상의 방사능 피해나 뭐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EMP 무기의
집착할 수밖에 없다. 노릴만 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 방을 터뜨림으로써 뭐 엄청난 우리 거의 어떤 사람은 뭐그 남한 전역의 전자장비들을 무력화했을 때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이용돼 있었던 면에서도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집착하고 또 거기에 그 매달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20km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만약에 획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네. UMP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 충분히 써먹을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제 전문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뭐 100km 상공에 터뜨리면 남한 전역의 뭐 전자기, 무기는 물론이고 우리 저 갖고 계신 휴대폰이나 이거 지금 뭐 아이패드니 뭐니 다 무력화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핵무기를 지상에서 터뜨리면 뭐 대여섯 발 이상 터뜨려야 될 거예요. 근데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위협적인,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이제 금방 그 국방 TV에서 보았듯이 선생님이 설명한 게 거짓이 아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요, 북한의 김정은이를 자기와 달리 이렇게 높이 조금 이렇게 좋게 표현하고 그러면 빨갱이라고 막 하거든요. 그 빨갱이를 자기가 만들어 버려요. 나는 빨갱이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누구보다도 걱정하는 물리쌤일 뿐이에요. 물리학을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나를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뭐 좋은 점이 있다고. 그래서 보수 세력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하고 과학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사고 방식만 막 전파를 하려고 그래요. 꼰대 근성. 정말 짜잔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일본이에요, 일본. 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게 K스타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1억 도 플라즈마를 8초간 운전했어요. 근데 좀 더 시간이 더 있어야지 핵융합이 일어나요. 핵융합이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끝나버렸어요. 8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공 태양을 만들면 어떤 이득이 있냐면은 우리 중수소 있잖아요. 바닷물이 물로 돼 있잖아요. 바닷물이. 거기에 중수소가 수조 톤, 수십조 톤이 녹아 있어요. 그 중수소를 뽑아가지고 핵융합을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헬륨이 만들어지면서 인공태양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걸 누가 먼저 만드느냐에 따라서 돈방석이 앉아요. 각 나라가 난리인데 지금 이쪽 분야에 중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계속 시소 게임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1억 도를 먼저 올리면 우리도 1억 도 올리고 이제 그 지속 시간을 거기는 0.3초인데 우리는 8초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1개월 전에 나온 거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도체와 IT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 프로듀서 SM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의 주제에 약간 벗어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요즘 세계를 뒤덮은 바로 그 이슈 때문에 맥 빠지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저도 참 맥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 빠지는 시대에 제가 말씀드릴 한국 과학의 진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바로 미래 발전 모델로 불리는 핵융합 발전,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K스타가 핵융합 발전의 조건 중 하나인 1억 도의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에 8초 이상 유지하는 데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음을 지난 16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9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것에 대한 성과였습니다. 핵융합 발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융합하여 헬륨과 중성자를 내보내면서 나오는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핵융합 발전을 다른 말로 인공태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수소는 일반적인 수소에 중성자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수소를 말하고요. 이것을 D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질량은 수소의 약 2배이죠. 삼중수소는 1개의 양성자와 2개의 중성자로 원자핵이 구성되어 있는 수소를 말하고요. T라고 부릅니다. 추가적인 중성자의 질량으로 인해서 일반 수소의 약 3배의 질량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반응시키는 것을 DT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DT 반응으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로
발전을 하는 것이죠. 중흐흐와 삼중흐흐는 바닷물에서 무한정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매우 흔한 원소입니다. 하지만 이 둘을 핵융합을 시키기 위해서는 수천 도로 가열해서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고주파를 이용해서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상태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플라즈마 상태에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반응을 해서 핵융합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하를 가진 입자들 간에는 상호 간에 작용하는 힘인 쿨롱 힘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새로운 자료를 뽑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연구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핵융합 발전을 하려면은 평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럼 기술적으로 그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실제로 오랜 시간 플라즈마를 가둘 수 있는 토카막 장치가 전 세계에 현재는 2대밖에 없고, 그중에 케이스타만이 가장 높은 이온 온도를 낼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긴 시간을 할 수 있고, 미터나 차세대 상용 장치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더 새로운 장치를 달았고 더 그 장치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낸 거에 덕을 봐서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했던 그 실험 결과와 그때 아직 잘 모르고 있던 것들의 기술적인 그 개선을 통해서 좀 더 효율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뭐 한편으로 얘기하면 기대했던 그 하드웨어 뒷받침이 없이 한 거니까 뭐 하드웨어가 뒷받침을 해주면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는 희망이기도 하거든요. NDI라고 하는데 그 핵심 가열 장치이고, 이 가열 장치는 이제 벌써 5년 전에 저희가 100초 이상을 할 수 있음을 입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테스트 결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을 이제 그렇게 장시간 운영하는 경험들은 사실은 저희가 거의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장점을 일단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장치에서는 뭐 길어봐야 5초, 길어봐야 10초 이런 식의 저기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 생각하면은 더 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희가 10초 이상의 펄스를 가지고 펄스 실험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강점이 될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주로 가열 장치의 이제 성능에 달려 있고, 두 번째는 플라즈마가 이제 그 살아있는 생물 같거든요. 말하자면 저희 플라즈마는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장 안에 갇혀 있기는 한데 그 자기장 안으로 이렇게 들고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가는 파티클이 있고 들어오는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장시간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인베셀 크라이오 펌프라고 해서 저희가 내부에 갖고 있는 특수한 장치죠. 그래서 그 인베셀 크라이오 펌프와 플라즈마의 관계를 효율화를 시켜주는 것이 이번 실험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갔어요. 저희도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고, 세 번째로는 그 관계를 이제 정립을 시켜주는 거는 이제 저희 마그네틱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 플라즈마를 어떻게든 형상을 이제 똑같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고, 혹은 뭐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변화시켜줄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종류의 것들이 있고요. 이제 다른 더 여러 가지 것들은 아마도 추가적인 물리 분석을 통해서 더 크리티컬한 파라미터가 뭐냐 이렇게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실험 끝나고 한 달 만에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 보통 6개월, 1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지금 캠페인 끝난 지 한 달 됐나요? 한 달 전 성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뭐 6개월, 1년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과학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되죠. 그리고 또 6개월 후에 실험이 또 있잖아요. 그때도 계속 후속 실험들을 해 나가면서 그 뒤에 실험들이 그 연장선에 계속 있으면 그 과거의 일들은 맞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플라즈마 밀도라든가 아니면 얘네들이 얼마나 오래 가두어져 있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성능 지표들을 모두 합했을 때 그 우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 장치의 플라즈마 성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온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잡고 있는 물리 함수들도 다 좋은 성능 쪽으로 가서 그 총합이 이제 국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을 만큼 좋은 성능을 계속 키워나가는 게 목표고요. 하지만 이제 이게 K스타가 우리가 그 핵융합 발전소는 아니잖아요. K스타가 지어졌을 때 얘가 가진 목표가 있고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핵융합 장치의 그 크기라든가 아니면 거기 붙어 있는 장비들의 성능에 따라서 걔의 성능이 정해지는데 K스타도 얘가 가진 어떤 장치의 크기, 그다음에 주변에 붙은 장치들의 어떤 목표 성능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우리 한계가 이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한계를 우리가 다 도달을 해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건데 그거를 찾아가는 게 이제 과정인 거죠. 올해도 이제 그걸 이어나가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상대성 이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상대성 이론이란 동일한 자연 현상이에요. 자연 현상에 대한 사건을 서로 다른 두 기준계 S계와 S-계에서 기술한 결과 사이에 대한 이론을 상대성 이론이라고 한다. 자, 특수 상대성 이론은 S계와 S-계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를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정리를 하는데 시간도 공간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따로 있고 공간이 따로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과 공간이 똑같은 존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시간으로도 바꿀 수 있고 시간을 공간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몰랐었거든요. 무엇을 모르는지도 몰랐는데 새로운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새로운 것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이라고 부른답니다. 공간과 시간을 분리하지 않고 시공간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 다음에 빛의 속도가 관측자의 속도와 관계없이 항상 변하지 않는다. 광속 불변. 이것도 우리가 몰랐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걸 알아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물리학은 꼭 물리학을 물리선생님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핵융합 이런데, 핵분열 이런데, 또 전기공학, 기계공학, 뭐 IT 이런데 다 물리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야, 한 그 챕터를 가지고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는 가고 싶은데 물리는 하기 싫다. 이건 완전한 모순입니다. 물리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 부분 중에서 나는 여기가 진짜 마음에 들어. 나 핵무기를 만들고 싶어.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때 가졌던 꿈이요. 사실은 원자폭탄 만드는 거였어요. 꿈이. 그래서 원자폭탄에 대한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그래서 여기 이 단원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새로운 꿈을 가지세요. 자,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